최경비님, 지금 당장 보관 창고로 오세요. 혼자요. 그날 새벽 2시 17분, 도서관 불이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는 서가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죠.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정호가 발을 옮기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기가 켜졌다는 신호였죠.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죄를 씌우려 한다는 거리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정호는 67살의 구립도서관 야간 경비원입니다. 한겨울 난방도 약한 도서관의 긴 복도는 숨을 들이쉬면 목이 따끔했죠.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죠. 최정호는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순찰을 돌았습니다. 문잠금 확인, 소화전 확인, 화면 모니터 확인.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과였죠. 손에 익은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죠. 평소보다 무거웠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장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정호는 걸음을 멈췄죠. 회의 일정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관장도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이상하네, 오늘 회의 없었는데. 최정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바닥에 먼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갈 즈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허벅지를 두드렸죠. 최정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운영팀장 김도윤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에 걸려온 전화였죠.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정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경비님 창고요. 지금 혼자 오셔야 합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어조였죠.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최정호가 물었습니다. 설명은 가서 하죠. 빨리요. 큰일 납니다. 김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죠. 최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다시 꺼졌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누가 나간 거였죠? 최정호는 고개를 들어 비상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경비실로 돌아가 화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구 쪽 카메라 화면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면엔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분명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최정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조작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가끔 멈추는 것, 특정 시간대에 기록이 사라지는 것, 누군가 시스템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정호는 그 자리에서 외투 안쪽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였죠. 손가락 크기만 한 기기였습니다. 전자상가에서 5만 원 주고 산 물건이었죠. 최정호는 아무도 모르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며칠 전 운영팀장이 관장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정호가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 들었던 대화였죠. 딱 하루면 됩니다. 서명만 받으면 끝나요. 김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서명이 지금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걸 최정호는 직감했습니다. 최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슴팍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인쇄소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도가 나던 날도 월급을 못 받던 날도 최정호는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죠. 감정을 드러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정호는 경비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꺼냈죠. 그리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증거는 남겨야 한다고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신호였죠. 최정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겨울 공기가 폐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죠.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리듬이 느렸습니다. 최정호는 서두르지 않았죠.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하기 쉽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 빛이었죠. 차가운 백색 광이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정호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손가락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죠. 녹음기, 휴대폰, 지갑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컸죠. 최정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최정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 최정호는 원래 인쇄소 기술자였습니다. 활자가 찍히는 소리, 잉크 냄새, 종이의 따뜻한 결. 그걸 평생 업으로 삼았죠. 23살에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작업부터 시작했죠. 종이 나르기, 잉크 섞기, 기계 청소. 하지만 최정호는 성실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죠. 늦은 적도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활판 인쇄, 옵셋 인쇄, 제본. 손재주가 좋았던 최정호는 빠르게 기술을 익혔죠. 10년쯤 지나자 최고 기술자가 됐습니다. 인쇄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죠. 사람들은 최정호를 믿었습니다. 그가 만든 인쇄물은 언제나 깔끔했으니까요. 오차가 없었고 불량이 없었습니다. 최정호는 자부심을 느꼈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디지털 인쇄가 등장했죠. 전통 인쇄소는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최정호가 다니던 인쇄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대 후반 인쇄소가 부도났습니다.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죠. 동업자였던 사람은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진수였습니다. 최정호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항의하던 날을요. 경찰이 출동했고 언론이 왔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찾을 수 없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최정호는 실업자가 됐죠. 5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쇄 기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최정호는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그러다 60이 넘어서 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최정호는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부대끼고 싶지 않았죠. 시끄러운 곳도 싫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평온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비를 택했죠. 사람이 적고 소리가 적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 곳이었으니까요. 도서관은 최정호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아무도 없었죠. 책들만 조용히 서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최정호는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할 때 느꼈던 종이 냄새가 여기에도 있었으니까요. 최정호가 매일 새벽 일시에 꺼내는 건 도시락도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스티커가 붙은 책 한 권이었죠. 대출 불가 도장이 찍힌 오래된 기증 도서였습니다. 낡은 문학 전집이었죠.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하지만 최정호는 그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갈피엔 얇은 메모가 꽂혀 있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아저씨, 오늘도 무사히요. 민서는 26살의 계약직 사서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이 적은 여자였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서는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잠깐 들러 경비실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놓고 가곤 했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그 한마디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최정호는 고맙다고 말했고 민서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최정호에겐 의미가 컸습니다. 내가 아직 이 도시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최정호는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일이 바빠서 결혼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나이를 먹었고 이젠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그랬죠. 그럴 때 민서가 남긴 메모를 보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게 위안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민서의 얼굴이 자주 굳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줄었죠. 캔커피를 놓을 때도 급하게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영업체가 바뀐다는 소문이 돌았죠. 도서관 운영을 맡은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였죠.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사람 정리 들어간대. 계약직부터 자를 거래. 나이 많은 경비부터 자를걸.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런 말들이 속삭여졌습니다. 최정호는 모른 척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67살 다른 곳에 취직할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잘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더 오래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모니터가 가끔 멈췄죠. 특정 시간대에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기록이 사라져 있었죠. 관장실에 불이 켜진 채로 밤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관장은 분명 퇴근했는데 말이죠. 운영팀장 김도윤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도 여러 번 봤죠. 새벽 시간에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최정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전자상가에 가서 제일 작은 걸로 골랐죠. 휴대폰 배터리를 항상 완충해 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근무일지, 순찰 기록, 인수인계 문서 모두 휴대폰에 저장했죠. 최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쉽게 짓밟는다는 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0년 전 인쇄소에서 그걸 배웠죠. 이번엔 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가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봐주세요. 민서가 건넨 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장님 서류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최정우는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심각했죠. 무슨 서류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물품 구매 관련인데요. 도장이 이상해요. 관장님 도장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민서는 사서로서 오래 서류를 다뤄왔습니다. 도장 하나하나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죠. 글씨체도 알아봤고 종이의 질감도 구분했습니다. 그런 민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최정우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요즘. 민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나간 후 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거리는 적막했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 밤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창고로 가라는 전화를 받은 지금 최정우는 민서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준비돼 있다고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죠. 미세한 진동이 허벅지를 두드렸습니다. 최정우는 그 진동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증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최정우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죠.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정우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그의 인생이 뒤집힐 판이었죠. 하지만 최정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민서의 경고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최정우 자신이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싸우겠다고요. 창고는 지하 1층 공조실 옆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오래된 책과 먼지 그리고 습기가 섞인 냄새였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빛이 창고를 비췄죠. 운영팀장 김도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정장 차림. 하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 명은 40대 후반, 또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김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경비님, 이쪽은 본사 감사팀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사라졌죠. 감사요? 무슨 감사?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했죠.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도서관 물품이 분실이 좀 있었거든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최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품 분실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죠. 적어도 최정우가 아는 한은요. 창고에 물건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재고 조사도 문제 없었죠. 최정우는 매달 재고를 확인했으니까요. 남자들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쫙 펼쳤습니다. 흰 종이 뭉치들이었죠. 자진 퇴사 합의서, 책임 확인서,
보상 동의서. 서류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최정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나이든 눈에 잘 보이지 않았죠. 김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조용히 끝내드립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김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작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찍혔습니다. 창고 출입. 새벽 시간.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최정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화면이 가끔 멈추던 이유를요. 특정 시간대에 기록이 사라지던 이유를요. 운영팀이 관리자 권한으로 뭔가를 조작했다는 걸요. 최정우가 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걸 최정우로 둔갑시켰거나요. 최정우는 겉으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죠. 하지만 속은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경험이 말했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처리라는 걸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최정우를 범인으로 만들기로요. 최정우는 떨리는 척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20년 전 인쇄소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준비된 서류, 강요된 서명,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최정우는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죠. 최정우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명란입니다. 여기요. 김도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하지만 최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품을 빼돌렸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뭘 빼돌렸는지는 안 나와 있었죠. 그저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상당.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이었죠. 최정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죠.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많고 얼룩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힘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제가 했다는 겁니까?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죠. 지난 석 달간 총 15차례입니다.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11월 3일 새벽 2시, 11월 7일 새벽 1시 30분, 11월 12일 새벽 3시. 최정우는 그 날짜들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순찰을 돌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창고엔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창고는 월 1회 재고 조사 때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화면 기록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최정우가 요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김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명만 하세요. 아니요, 봐야겠습니다. 최정우가 고집했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최경비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저입니다.
제가 안 한 일을 인정하라고 하시잖아요. 최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정작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인쇄소에서요. 최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남자도 최정호를 알아봤는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죠. 최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박진수라는 걸요. 20년 전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 인쇄소 돈을 빼돌리고 도망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감사팀이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일부러 이 일에 끼어든 걸 수도 있었죠. 최정호를 또 한 번 짓밟으려고요. 최정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죠.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김도윤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최경비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서명하세요. 싫습니다. 최정호가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안 한 일입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경찰 불러야겠네요. 그러세요. 저도 경찰 부르고 싶습니다. 최정호가 맞섰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박진수가 김도윤을 말렸습니다. 팀장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김도윤과 박진수, 그리고 다른 정장 남자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최정호만 남겨졌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죠. 최정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김도윤의 협박, 박진수의 등장, 서명 강요,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최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세 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더 차갑게 굳어 있었죠. 결정이 난 것 같았습니다. 최경비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죠. 안 합니다. 최정호가 잘라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최정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준비돼 있다는 걸 직감했죠.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일단 차로 가시죠.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요. 최정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거부하면 강제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최정호는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경계했죠. 이들이 정말 경찰서로 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의 미세한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최정호는 그 진동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증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창고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더 추웠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밤하늘은 컴컴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죠. 도서관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최근 모델인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3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박진수가 최정우를 밀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뒷좌석이었죠. 가죽 시트가 차가웠습니다. 김도윤이 운전석에, 박진수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다른 남자는 최정우 옆에 앉았죠. 몸집이 큰 남자라 좌석이 더 좁았습니다. 최정우는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도서관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죠. 경찰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죠.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도윤이 백미러로 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곧 도착합니다. 경찰서가 아니잖아요. 잠깐 들를 때가 있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 양옆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터와 논밭뿐이었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졌죠.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남자가 눈치챘습니다. 손 빼세요. 낮은 목소리였죠. 협박조였습니다. 최정우는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주변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도로였죠. 차 헤드라이트만 앞을 비쳤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죠. 창문에 눈이 쌓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엔진 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좋은 곳은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최정우는 민서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관장님 서류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민서가 알아챘던 것입니다. 운영팀이 관장을 이용해 서명을 위조하고 최정우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 뒤 물품 분실 명목으로 돈까지 물리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정우를 외곽으로 데려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겠죠. 협박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나쁜 일을 하려는 건지 최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녹음기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최정우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박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그냥 서명하시는 게 낫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죠. 최정우는 박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박진수 맞죠? 박진수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20년 전 인쇄소 기억 안 나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김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이라니 언제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서명하시면 알게 됩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최정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서명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진 마세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죠. 최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어디 외진 곳에 데려가 협박해서 서명을 받아내려 한다는 거요.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최정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했죠.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최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사 중단된 건물이 보였죠. 외곽 문화센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요. 사람도 없고 화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장소였죠. 최정우를 협박하기에요.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죠. 김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죠. 내리세요. 최정우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옷깃에 쌓였죠. 주변은 컴컴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만 주변을 비췄죠.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였죠. 김도윤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집요했습니다. 여기서 생각 좀 하시죠. 서명하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최정우는 김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죠. 당신들, 이게 사람 대하는 방식입니까?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죠. 김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나이 들면 자리 내줘야죠. 박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최 선생님,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서로 좋게. 그 말이 최정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좋게라니.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박진수가 했던 말이었죠. 서로 좋게 끝냅시다. 그리고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습니다. 최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최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안 해요. 내 이름을 당신들 편하자고 버리진 않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고집 부리시는군요. 고집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세 남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정우만 눈 내리는 공터에 남겨졌죠.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최정우를 비추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죠. 최정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눈 내리는 한겨울밤 외곽 공터예요. 최정우는 눈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눈송이들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손끝이 시렸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었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마 마을이겠죠. 하지만 한참 거리였습니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죠. 최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 최정우는 민서가 남긴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메모에 적혀있던 번호가 있었죠. 비상연락처. 도서관 근처 야간 배달을 도는 오토바이 기사 제옥의 연락처였습니다.
민서가 비상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준 번호였죠. 최정호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지우고 눌렀죠. 마침내 번호를 다 입력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최정우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받겠어? 하지만 네 번째 벨에서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저 도서관 경비인데요. 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긴장 때문이기도 했죠. 민서 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재욱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걱정이 묻어났죠. 지금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최정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곽에 버려졌다는 것, 공사 현장 근처라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말하는 동안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재욱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외곽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위치 알려주세요. 지금 갑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 하나가 보였죠. 손전등을 켜서 비췄습니다. 문화센터 건설 현장이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죠. 최정호는 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최정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정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최정호는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했죠.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최정호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죠. 인쇄소가 부도났을 때, 박진수가 도망쳤을 때, 그때도 최정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동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최정호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민서가 있었고 재욱이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요. 그 작은 친절이 지금 최정호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점점 많이 내렸죠. 발목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최정호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졸음이 왔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체온증의 증상이었죠. 최정호는 자신을 꼬집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잠들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 어둠을 찍고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였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최정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신호를 보냈죠. 오토바이가 멈췄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재욱이었습니다. 재욱은 헬멧을 벗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날씨에 여긴 왜 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파래요. 재욱이 최정우를 부축했습니다. 최정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고맙습니다. 와줘서. 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로 가야 해요. 저체온증 오겠어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급했죠. 파출소로 갈 수 있을까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죠. 제가 길합니다. 재욱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최정우에게 입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당신은요? 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 재욱이 웃었습니다. 최정우는 패딩을 입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욱의 체온이 남아 있었죠. 타세요. 재욱이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최정우는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오토바이였죠. 재욱이 엔진을 걸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오토바이가 출발했습니다. 눈길을 가르며 달렸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최정우는 견뎠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왔다는 안도감이 추위를 이겼죠. 재욱은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눈길에서도 안정적이었죠. 최정우는 재욱의 등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낯선 사람을 위해 새벽에 달려와주는 사람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도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였죠. 사람은 없었지만 불빛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재욱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파출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불빛이 따뜻했죠.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재욱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죠. 최정우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추위와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죠. 재욱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재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죠. 두 사람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죠. 전기 히터가 윙윙거렸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최정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일단.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최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재욱이 설명했습니다. 외곽에서 구조했어요. 저체온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최정우에게 덮어줬죠. 따뜻한 물 드릴게요. 경찰관이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이었죠. 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조금씩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정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 창고로 불려간 일, 서명을 강요당한 일, 외곽에 버려진 일, 모두 또박또박 말했죠.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죠.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정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이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죠. 재욱이 대신 받았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재욱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죠. 김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조용히 끝내드립니다. 정작 남자의 말도 들렸습니다. 화면에 찍혔습니다.
창고 출입. 새벽 시간. 최정호의 목소리도 들렸죠. 제가 뭘 했다고요? 김도윤의 목소리. 도서관 물품이 분실이 좀 있었거든요.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서명을 강요하는 내용, 협박하는 내용, 경찰서로 간다고 하면서 외곽으로 데려간 내용, 모두 녹음돼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심각해졌죠. 이건 강요, 협박 소지가 큽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유기한 정황도 있고요.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체온증 검사 받으셔야 해요. 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죠. 하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내용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재욱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서명해 주세요. 최정우는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도서관 운영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요청할 겁니다. 화면 기록, 출입 기록, 물품 관리 기록. 조작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죠.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라는 사서분께도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민서 씨가 도와줄 겁니다.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민서는 분명 도와줄 사람이었으니까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제가 민서 씨한테 연락할게요. 번호 알아요. 고맙습니다.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와 말했죠. 민서 씨가 지금 오고 있대요. 자료도 준비하고 있대요. 최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보세요.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시고요. 진단서 떼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재욱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토바이로요? 아니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재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렀죠. 10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최정우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재욱도 함께 탔죠. 혼자 가시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았죠. 경미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뜻한 링거를 맞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잘 견디셨어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체온증, 동상 초기 증세, 그리고 정신적 충격.
모두 기록됐죠. 병원을 나왔을 때 민서가 와 있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으세요? 재욱 씨한테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죠. 이거 봐주세요. 민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출력한 자료들이었죠. 시스템 기록이었습니다. 대출 기록, 출입 기록, 물품 관리 기록.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창고 출입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두 곳에서 출입한 것으로 기록된 날들이 있어요.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죠. 11월 3일 새벽 2시 최정우가 창고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1층 열람실에서도 순찰 기록이 있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화면 캡처했어요. 민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 화면이 찍혀 있었죠. 파일로 저장했어요.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최정우는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마워요, 민서 씨. 제가 해야죠.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죠. 이런 짓을 하다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민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꼼꼼히 검토했죠. 이건 명백한 조작이네요. 같은 시간에 두 곳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기록 수정 흔적도 보이고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협박.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녹음 파일, 시스템 기록, 의료진단서, 증인, 모두 최정우에게 유리한 증거들이었죠. 경찰은 즉시 도서관 운영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조사를 통보했죠. 그날 오전 김도윤은 출근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진수와 다른 정장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운영업체는 즉시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회계 기록을 뒤졌습니다. 물품 구매 내역을 조사했죠.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물품은 구매됐지만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것들, 허위 서류로 처리된 구매건들, 관장 도장이 위조된 서류들, 모두 김도윤이 관여한 일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최정우는 도서관에 복직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찰에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와 재욱도 자주 연락했죠. 서로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 협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진수는 다른 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죠. 사기, 횡령, 배임. 20년 전 인쇄소 일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진수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적 중이었죠. 운영업체는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내부 비리가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했죠. 최정우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요. 운영업체 대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최정우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에 그만둘까? 67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돌아가기로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참기만 하지 않기로요. 목소리를 내기로요. 복직한 첫날, 최정우는 경비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았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녹음기를 작은 상자에 넣고 라벨을 붙였죠. 나를 지킨 증거, 그리고 나를 살린 친절.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요. 증거의 중요성,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의 힘을요. 민서가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손에 캔커피를 들고 있었죠.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서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서명 안 하신 거. 용기도 혼자선 못 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메모. 그거 하나면 됐어요.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론 더 조심히 보살필게요. 서로요. 우리 서로 지켜줘요.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죠. 밝은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재욱이 도서관 앞에 들렀습니다. 배송이 아니라 인사를 하러였죠. 최정우는 재욱을 경비실로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와요. 재욱이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최정우는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대출 불가, 오래된 기증 도서였죠.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첫 장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준 20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우 올림. 손으로 쓴 글씨였죠. 정성스러웠습니다. 재욱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메모를 읽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재욱이 말했습니다. 멋쩍게 웃었죠. 별거 아닌데요, 뭐. 최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제일 큰 거예요. 재욱은 책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잘 읽을게요. 그리고 재욱 씨,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뭐든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릴 때 아무도 제 말 안 믿어준 적 있어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어드린 거예요. 그 말이 최정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믿어드릴게요. 그건 거창한 도움보다 더 큰 선물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최정우는 재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재욱이 나간 후 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돕고, 서로 믿고, 서로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요. 새벽 4시, 도서관 창밖엔 눈이 그치고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책 냄새가 다시 따뜻해졌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됐죠. 최정우는 경비실에 앉아 순찰 기록을 적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죠. 이제 최정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있었고 재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최정우를 살렸죠. 그리고 최정우도 배웠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법을요. 목소리를 내는 법을요.
며칠 후 도서관에 새로운 운영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하러 경비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우 경비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네, 잘 부탁합니다. 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새 팀장은 예전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함께 일하자는 말만 했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함께 좋은 도서관 만들어요. 최정우는 고마웠습니다.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배려였으니까요. 앞만 보자는 메시지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평온을 찾았죠. 직원들도 안정됐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새 운영팀은 투명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공개했죠. 물품 관리, 예산 집행, 인사 모두 투명하게 처리됐습니다. 최정우는 여전히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문잠금 확인, 소화전 확인, 화면 모니터 확인.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법을 알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녹음기는 여전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사용할 일은 없었죠. 어느 날 밤 민서가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한 캔커피였죠. 예전처럼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달랐습니다. 민서가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어때요,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죠. 민서 씨는요? 저도 좋아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최정우가 기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아저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용기 주셨잖아요. 싸워야 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로 도운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서관 이야기,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죠. 최정우는 캔을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민서가 나간 후 최정우는 책을 펼쳤습니다. 민서가 남긴 메모가 있는 페이지였죠. 정우 아저씨, 오늘도 무사히요. 민서. 최정우는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죠. 고마워요. 당신들이 내 편이라서. 메모를 책갈피에 끼웠습니다. 언젠가 민서가 볼 거라고 생각했죠. 최정우는 책갈피를 넘기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인생은 누가 나를 믿어준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더라. 그날 밤도 최정우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책 냄새를 맡았죠.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시간이 만든 냄새였죠. 인쇄소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여기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민서가 있고 재욱이 있었죠. 그들이 있어서 최정우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정우는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최정우는 그 진리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캔커피를 들었죠.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죠. 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작은 친절, 작은 용기, 작은 믿음. 그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최정우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우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 작은 용기를 주는 사람, 작은 믿음을 선물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요. 최정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찰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최정우는 이곳을 지킬 겁니다. 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친절을 지킬 겁니다. 그게 최정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 최정우는 알았으니까요. 엔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